그래서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께 또 선교사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곳에 파송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밖에 나가서 그때 저도 보니까 정말 어려움도 많으시고 그 현장에서 정말 그 두 발이 쉴 새 없이 이렇게 뛰는 걸 저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저의 또 만남을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가 탈북하면서 또 태어나서 탈북하는 과정에서 또 북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하시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24시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그 흔들리지 않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선교사님들이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무거운 사명이지만 주신 거거든요. 제 선교사님들이 그 감당하실 때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도구로 사용해주심에 감사하시고 위로받으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저도 좀 선교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 성향 자체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뛰는 걸 좋아하고 섬기는 걸 좋아하고 무엇보다 행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3일 전에도 지인들하고 같이 양꼬치 집에 갔었는데 양꼬치가 나오자마자 거기 남자가 2명이나 앉아있었고 제가 홀로 여자였습니다. 근데 양꼬치가 나오자마자 제가 그냥 바로 그 꼬치를 다 굽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래서 막 굽고 있고 막 뭐가 나오면 막 또 주고 물 따라주고 막 콜라 따라주고 엄청 제가 막 서빙을 하면서 저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갑자기 화가 났어요. 내가 또 행동이 빨랐구나. 제가 아는 우리 한국에 있는 오빠가 교회에서 그 신생아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그 교회에서 만난 오빠가 있습니다. 그 오빠가 저에게 늘 얘기를 했거든요. 오빠 저는 공주병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행동을 좀 도디해라. 왜냐면 행동이 너무 빠르고 너무 완벽하게 해버리니까 솔직히 남자들이 그 속도를 못 따라오겠대요. 그래놓고 너는 삐져가지고 남자들이 말이야 여자가 앞에 있는데 고기도 안 구워주고 젓가락도 안 놔주고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행동을 좀 천천히 하면 이렇게 다 해준대요. 근데 제가 양꼬치 집에 가서도 보니까 행동이 너무 빨라가지고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애를 하려면 조금 속도를 좀 늦게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너무 완벽하면 남자들이 부담스러워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속도가 빠르고 막 이런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제 직업이 집노조세 회장님을 제가 수행을 7년을 했어요. 수행비서를. 그러다 보니까 항상 회장님하고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이 뭘 필요할까, 저 사람 무슨 생각할까 이걸 늘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코를 풀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 휴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막 나눠주고 이 사람 나보다 코를 좀 많이 푸네 그러면 휴지를 또 많이 주고 그런 세심함이 생겨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남자친구가 생겨도 저는 대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보니까 남자들이 막 이렇게 여자분들 챙겨주고 이런 문화잖아요. 근데 저는 막 깻잎 논란 터질 때 제가 그래서 깻잎 나오면 깻잎을 다 뜯어놨어요. 제가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제가 행동도 빠르고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 이런 눈이 생겼던데 그리고 또 이제 행동이 빠른 건 제가 어디에서 이런 성향이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북한에 있었을 때는 행동이 빠르거나 헌신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특수부대 참모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 나가서도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교만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누나는 너 길 걸어 다닐 때 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날에는 비가 너 콧구멍으로 들어간다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항상 이러고 다녀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만하고 자신감 넘치고 아버지가 참모장이면 솔직히 자식도 참모장의 대접을 받아요. 북한은 그렇습니다. 왜? 계급 사회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계급이 없죠. 뭐 대한민국 말고도 뭐 정상적인 나라들은 계급이 없어요. 사람을 계급을 나누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 말고는. 근데 북한이 계급을 나눠놓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계급과 계급끼리 알아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학교 안에서 예를 들어서 다수가 어떠한 한 아이를 불편하게 했다. 학폭위가 열리죠.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국가가 학교 폭력을 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오면 내 아버지가 조선노동 당원인지 아닌지를 아이들은 이미 알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꺾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노동당원이고 간부이고 이런 애들은 그런 애들을 막 해요. 왜?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의 계급을 왜 굳이 나눠놨을까? 자, 북한의 사람의 계급을 몇 계급으로 나눠놨을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계급, 국가가 그렇게 계급을 나눠놓고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성 경쟁을 시키고 알아서 그 안에서 싸우게 만드는데 그 계급이 몇 개 정도가 될까요? 6개요? 계급은 사실은 3계급이에요. 핵심 군중, 그 다음에 기본 군중, 복잡 군중. 그 복잡 군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지주 자본가의 후손들. 그 다음에 고향이 대한민국 아니면 일본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몰아넣고 국가가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 군중은 뭐냐면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근로 인테리. 그 다음에 핵심 군중은 뭐냐면 그냥 막말로 김부자의 눈에 잘 든 아총꾸러기들. 그래서 김부자의 말 잘 듣는 이런 그 핵심 군중들이 위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 군중에 들어가려면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게 뭐냐면 막말로 뼛속까지 빨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계급을 나눠놓고 3계급 안에서 56개 계층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가 56개 계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계급이 얼마나 중요하냐? 계급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계급이 나의 대학, 진로, 결혼, 사회 지위 다 결정합니다. 미래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무엇이 결정하죠? 내일이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내일 13일. 싹 다 이제 수능에 들어가는데, 그 수능이라는 잣대를 놓고 아이들이 출신 계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한 만큼의 실력을 평가받는 날이죠. 그런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 수능을 한번 깔아보려고 했어요. 왜? 좀 나라를 좀 발전시켜 보고자 그 수능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 수능 제도를 누가 뭐 도입하게 했을까요? 간부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북한에서 언제 탈북하셨어요? 그저 얼굴도 딱 당간부시구만요. 북한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얼굴이세요. 예, 딱 봐도 간부 동지인데 이실 짓고 하십시오. 그것도 해본 사람이 할지 알겠어요? 다 대답을 못하는데 간부들 그러셨잖아요. 그 누구냐면, 맞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원수리면 안 됩니다. 딱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왜? 기득권 세력은 뭡니까? 아버지 잘 만나고 할아버지 잘 만나서 그 자리에 있는데, 수능이라는 걸 갖다 대면 그 밑에 있는 계급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이 치고 올라올 거지 않습니까? 이걸 밟아버려야 되니까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아예 도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수능제도가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애들에게 강연을 많이 가요. 중2를 선생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외부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2를 제가 잘한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중2든 제가 다 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는 학교 강연 들어왔다 하면 중2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가가지고 애들에게 처음에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고마워.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덕분에 정은이가 못 들어오는 거야. 네가 무서워서, 너네 중2병이 무서워서 김정은이 못 쳐들어온대. 제가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막 웃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싹 풀어놓고 시작이 되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중2 학생들 상대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대한민국은 어떤 것이니? 딱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 헬조선이요.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는 저에게 MBTI가 뭐냐, 선생님 해꼰대냐 막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왜 그렇게 농담을 다큐를 봤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저는 탈북을 하면서 목숨을 수십 번을 걸어서 대한민국에, 정말 이 소중한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이 아이들은 응애하고 태어난 게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얘네들이 대한민국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조선이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지옥입니까, 여러분? 아, 혼나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나와. 누나하고 잠깐 위에 갔다 오자. 내가 올라가서 진짜 살아있는 지옥을 보여줄게. 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멋진 나라 이름을 굳이 조선이라고 바꿔가지고 그 앞에 헬이라는 그 영문, 지옥이라는 영문을 붙여서 그렇게 헬, 그냥 위에 가면 있잖아. 거기는 그냥 헬이야, 헬. 그리고 나라 이름도 조선이야. 그러니까 가자.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가서 보고 오면 네가 그때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곳인 줄 알아? 대한민국은 젖과 끓이오려는 가나안 땅이야. 그랬어요, 제가. 어디다 대고 그딴 소리를 하냐고. 너 교회 다녀? 제가 그랬어요. 너 교회 다니면 그딴 소리 못해. 못하죠. 어떻게 뭐 그런 소리를 합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아는데.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친구들은 막 빵 터지고 웃었지만 제가 그 친구들 보고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전 세계 통틀어서 상위 5% 들어가는 부자 나라에 태어나는 거야. 니네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감사해야 돼? 그럼 선생님이 감사해야 돼? 그랬어요. 선생님은 너무 감사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탈북한 걸 한순간이라도 후회해본 적이 없냐. 아니, 그건 왜 후회합니까? 감사하느라도 시간이 모자란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런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딜 많이 가냐면요. 전쟁 찬전 용사분들이 계시는 뭐 인제, 뭐 강릉 이런데 강원도 쪽에 가서 이 전후향후에 이런데 많이 강연을 갑니다. 그죠? 어느 날 촥 가가지고 지도를 쫙 펼쳐놓고 한반도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 국군들이 정말 잘 싸워주셨지만 이 연백평야, 우리나라 어대평야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뻘이라 그러는데 뻘을 우리나라 오니까 뻘이 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어대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백뻘이에요. 황해도에. 그 연백뻘을 우리가 6.25 전쟁할 때 북한이 탈환한 거죠. 가져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김일성 혁명 역사 교육에 엄청나게 선전을 했어요. 우리 수령님께서 이렇게 황금벌 이삭이 이렇게 물결치는 이런 황금벌을 가져왔다고. 제가 그런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전쟁에 참전하셨던 명사분께서 지팡이를 짚고 겨우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강사님, 정말 멋진 교육을, 이런 강연을 하시는데 혹시 이런 교육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 중, 고, 대학교, 지자체 뭐 정말 많은 곳에서 합니다. 그래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강사님께서 한 가지 꼭 해주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지도가 우리 보면 예전에 38분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S자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6.25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38분계선보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강릉, 고성, 철원 이쪽 지역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거길 가서 딱 손으로 찍으시면서 여기가 우리가 이쪽에 연백벌을 내주는 대신에 이렇게 동해 물결이 물결치는 정말 아름다운 이런 여행지, 그 강원도 삼초, 고성, 양양, 강릉 이쪽 지역을 우리가 목숨을 10번을 걸어서 3.5.1 고지전투, 백마고지 전투 이런 뺏고 빼앗기는 수많은 군인들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찾아왔다는 걸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눈물이 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강사로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는구만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뭘 했냐, 유해 발굴을 신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해 발굴 현장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국군들이랑 또 미국에서 막 이런 학생들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유해 발굴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반나절을 브러쉬를 털고 파고 해도 뼈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쭉 이동을 했어요. 그 군인들 안내에 따라서 딱 이동을 했는데 정말 요만한 뼈라고 이렇게 바위돌 위에다 딱 올려놨는데 저희 눈에는 그게 나무 조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 사이사이에 나무 뿌리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런 뼈를 이제 딱 올려놨는데 이 군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거기 외국인들도 많았으니까 이 뼈는 사람 몸 부위에서 티비아,
뼈다. 티비아가 뭐냐면 요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면 삼각형으로 잡히는 뼈가 있습니다. 요 뼈예요. 정말 이 뼈. 근데 그 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뼈구나.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뼈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변을 쭉 파니까 이제 소지품이 나오잖아요. 군인의 우리나라 국군의 유해였습니다. 왜냐면 중공군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그런데 우리나라 국군의 유해가 나오면 정말 이분들이 너무 기뻐서 막 박수를 칩니다. 그 딱 나왔다고 하니까 숙연해졌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제 더 이상의 작업은 하지 않는다. 아니 뼈가 나왔으면 그 주변을 파서 더 나머지 뼈를 파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그 설명을 듣고 눈물바다가 됐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 군인은 총탄에 맞아서 전사하신 게 아니라 포탄에 맞아서 산화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살로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봐야 되겠지만 신분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19살로 추정을 한대요. 눈물바다가 됐죠. 누군가의 귀한 아들, 누군가의 귀한 오빠, 남동생, 정말 그 귀한 청춘을 맞춰서 지켜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을 이 아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제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전쟁에 참전하셔서 수많은 분들이 목숨 바쳐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너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민주주의를 누리고 인권을 누리는데 너희가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전쟁에 참전해서 그 10만 명이 넘는 유해를 우리가 아직 못 참고 있는데 너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막 눈물로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저한테 MBTI를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해권대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괜찮아! 나는 너희들에게 인이 막힐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건지를 알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짧은 시간에 꼰대라는 얘기 100만 번 들어도 나는 너에게 이거 멈추지 않을 거야.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목숨 뺏고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그리고 나서 속으로는 걱정했어요. 중학생들 강연하면서 우리가 강사평가 받습니다. 나 오늘 강사평가 죽 썼구나. 빵점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웬걸요? 강의 딱 끝났는데 강사평가 98점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에 98점. 더 중요한 거 끝나지 않았어요. 얘네들이 교육이 끝났는데 점심시간인데 밥 먹으러 안 가고 앞에 줄을 섰어요. 사인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혼냈던 친구는 사인 안 받을 줄 알았어요. 7번째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해주면서 넌 왜 내 사인 받니? 그러고 물어봤어요. 태어나서 선생님처럼 카리스마가 넘치는 멋있는 선생님 처음 봤대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안 듣는 척 해도 몰라서 그렇지 잘 듣는구나. 저는 그때 그 아이들 이후로 항상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 가족 예배로 쫙 제 간증을 들으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애기들부터 다 계시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초등학생들도 앉아있고 막 이런데 나는 아이들 너희들 걱정하지 않아. 나는 성인들을 걱정해. 아이들은요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아도 순수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간증도 더 잘 듣습니다. 누가 안 듣느냐? 어른들이 안 들어요. 말을 그대로 직진해서 듣지 않고 꼬부라지게 듣고 자기의 경험이 믿고 있고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교만하고 사회 경험이 많고 내가 세상에서 주워들은 지식이 많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해요. 그래서 안 들어요. 내가 직선으로 말해도 이거 직선으로 듣질 않아요.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하는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다. 듣는 사람 마음에 달렸다. 근데 그 마음같이 성인들은 깨끗하고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 좋다고 다 퍼담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굉장히 방해됩니다. 뭡니까? 진화론. 얼마나 방해돼요? 애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지식, 쓸데없는 지식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배우고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듣는 데서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뭡니까? 세상 지식은 담으면 담을수록 교만해집니다. 드러내고 싶어서 몸둘 바를 몰라요. 너 그만큼 알아? 나 이만큼 알아. 아직도 삼국지를 논하고 있고. 그런 데서 막 논쟁 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담으면 담을수록 한없이 내가 땅으로 잦아듭니다.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지식 그따위 거 많이 담을 필요도 없습니다. TV도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 TV도 너무 많이 안 봐요. 왜? 너무나도 막 거기서 논쟁하고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 논쟁해봤자 무슨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 손잡고 교회에 나온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밥 먹으러 안 가고 제 사인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미래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단 선생님들이 똑바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고등학생이 선생님 귀시함을 때려요. 근데 선생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니들이 문제가 많아요. 이 어머니들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학교를 뻥 쫓아가. 가가지고 내 아이 왜 상처 줬냐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키워가지고 자식 어디다 쓰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광야에서 단련시킵니다. 자식들을 그렇게 막 손바닥에 놓고 호호 불다가 눈먼 사람으로 자식 키워서 그 다음에 그거 어디다가 사용하실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김부자에게 감사할 일이 없는데 딱 하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뭘 감사할까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중학교 때부터 한 달씩 빼가지고 농촌전투 몰아넣은 거 새벽 5시에 종아리 쫙쫙 터지면서 들어가서 모내기 하면서 한 달씩 빼가지고 농촌동원 시켰다간 대한민국 아마 교육은 난리 날 거예요. 어머니들 아마 식칼 들고 쫓아올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아주 1년에 한 달씩 빼가지고 농촌전투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머니들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그 시간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그 세상 지식 내가 말했잖아요. 아무리 쓰러 담아봤자 하나님 성경 한 번 읽는 것보다 못하다고요. 그걸 그렇게 쓸어 담아가지고 애들이 완전히 그래서 수능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말했던 헬조선이 수능 지옥이라는 거래요. 나중에 그거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체제를 경험하면서 장단점을 다 경험하는데 대한민국은 장점이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교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아니 하나님 성경책 안에도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어야죠. 어디 선생님을 고등학생이 가서 기시함을 때려요. 너무 그것도 놀라웠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6.25 이제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하느라고 6.25를 쓰고 아이들에게 이게 뭐지?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6.25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 뉴스에도 나왔죠. 계속해서 역사를 잊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픈 기억들을 잊으면 안 되죠. 북한의 도발에서 끝나지 않고 항상 공격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많습니다. 연평 1, 2해전,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피격 사건, 목함지뢰 사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꼰대래요. 안보 얘기하면 꼰대랍니다. 그래서 참 속상해요. 전쟁이 끝나지 않는 나라에서 안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주는 건 국군들이죠? 근데 그 국군들을 군발이래요. 저는 제 친구랑, 한국 친구랑 앉아서 밥을 먹는데 군인들 3명이 들어왔어요. 저는 군인들 들어오면 커피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래 가서 그분들 거 계산하고 사라집니다. 왜? 그 부사관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부사관들 들어오면 저 밥 먹는 것도 계산하고 도망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밥을 먹는데 군인들 들어오니까 야 군발이 들어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꼰대잖아요. 저는 꼰대인 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숟가락 딱 내면서 야 군발이가 뭐야? 미국 가봐. 군인이 옆으로 지나가도 딱 thanks for your service. 군인을 어떻게 너 그따구로 얘기를 하니? 그런 거 따라 배우지 마. 그 군인들이 아니면 네가 어떻게 주식 차트를 넣으라고 비트코인을 넣으라고. 국가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국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면 옛날부터 역사랑 쭉 돌아보십시오. 나라를 지킨 건 누구예요? 백성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안보의식이 묻어지면 누가 지킬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다 대고 군발이야. 너 나중에 시집 가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너네 아들 군인이 아주 그 국군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북한의 군인들은 김정을 하나 지키는 군대예요. 가병 사병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군인들도 맨날 앞장에다 내세워가지고 선군 정치 내모네 엄청 명예적으로 아야 그들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준다고 난리치는데 대한민국에 난 그래서 그런 얘기 우리 크리스천들만이라도 그런 얘기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고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군인이 옆에 지나가면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군발이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는 저는 해꼰대라는 별명 늘 달고 다니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쇼를 하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런 거에 우리가 절대로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북한이 2018년에 뭘 만들었냐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것도 고체 연료를 한 이런 탄도미사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평화의 쇼를 했어요. 뭐 남북한의 예술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연도 하고 막 하면서 했는데 우리는 좋은 취지로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북한은 그때 쇼를 했어요. 군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 군복무했던 군인들이 탈북해서 한 증언입니다. 지도자가 뭘 하든지 간에 너희는 상관하지 마라. 이럴 때일수록 군 훈련을 더 강도 높이고 이 군악군을 더 꽉 동여매고 너희의 본분에 충성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GOP를 보이는 데는 철수했지만 안으로는 GOP를 땅굴로는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북한은 항상 자기 체제가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그 체제를 결사옹이하는, 이제 아까 말했던 가병 사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군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군복무를 30년을 가까이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30년 동안 누구 하나 지키는 군인이었냐? 최고사령관 동지. 그 최고사령관 동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였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태어난 거죠. 제가 80년대 후반에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맨날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실종과 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이런 특수부대 장교, 어머니는 그 북한이 항상 혁명의 나팔수들이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 지도계층이죠.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다 지도계층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교육자들 하면 지도하는 레벨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 지도계층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교육자들이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원이라고 하면 그 교사의 직위가 엄청납니다. 그 명예가. 근데 그런 교육자 집안의 딸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양쪽 집안이 다 뼛속까지 새빨겠어요. 근데 제가 11년제, 그때는 11년제 의무교육이었는데, 제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이제 김부자 교과서가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수까지 3대 위인의 교과서가 나와요. 지금 이제 김정은까지 4대가 된 거죠. 그럼 이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때는 어린 시절, 중학교는 혁명활동, 고등학교는 혁명 역사,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가 쫙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탈북해서요? 저는 모태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모태신앙이었더라고요. 누구의 모태신앙? 김일성, 김정일의 모태신앙. 그리고 공식적으로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했냐? 3살에 시작했어요. 3살에. 언제? 이때 어린이집 가거든요. 그 어린이집 딱 들어가니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딱 넣고 할아버지 태원 스님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3살 때부터 어린이집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걸 시켜요? 북한은 99.9%가 그때 3살 때 다 신앙이 시작돼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도 그냥 흐지부지 안 합니다. 혁명적이고 강도 높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압적이고 그 생각대로 먹히지 않으면 총살시키고. 그래서 저는 3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4살 때쯤 되니까 CCM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단계가 있는데 그 CCM이 뭐였냐면 꽃봉오리 방시 피어나라고 따사로운 품속에 안아주시는 김일성 태원 스님 고맙습니다. 초상화는 김일성 태원 스님 고맙습니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유치원 애들 이렇게 하고. 걔네들 보면 행동이 인위적이죠. 막 이렇게 보면 우리 엄마 뽀뽀 이러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전체주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와 같이. 그래서 북한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전체는 하나를 위해요. 하나는 전체를 위해요. 그 얼마나 폭력적인 단어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전체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 다른데. 하나님께 다 다르게 창조해 주셨는데. 폭력적인 단어죠. 근데 우리는 그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4살 때부터 유치원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젊은 MZ세대들, Z세대들 많지는 않지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앞에 똥 묻어 내 동무, 뒤에 똥 묻어 내 동무, 사뿐 들어가요 하면서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유치원 선생님이 얘기를 하죠. 우리 할아버지 태원 스님께서는 1912년 4월 15일 만경대
망경대 초가집에서 망경대 머형물이 있습니다. 망경대 초가집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도 아니야.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났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북한에 아시죠? 복음이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데는 평양이지 않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크리스천 후손들이 많아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질 않죠.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이비 교주에 대한 이런 신앙생활을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진리의 하나님을 꺼내놓는 순간 목숨이 온 가족이 위태로워집니다. 근데 저는 그 학교에 가가지고 맨날 우리 시령님 어쩌고 저쩌고 장군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2차로 가시는 거야. 너는 경의하는 최고사랑 운동주께서 아시는 군관의 딸이다. 살아도 죽어도 경의하는 장군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거기는 이제 김부자에게.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그 CCM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원하실 때 들으시는 거지 뭐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은 조선중앙 텔레비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채널이. 그러면 우리나라 프로와 프로 사이에 뭐가 나옵니까? 광고가 나오죠. 네. 그런데 북한은 프로와 프로 사이에 뭐가 나올까요? 그거 아시면 탈북하신 분입니다. 네. 프로와 프로 사이에 뭐가 나오냐? 북한판 CCM이 나와요. 북한판 CCM. 그 중에서도 제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던 노래가 동지의 노래입니다. 7분짜리 노래. 여기 꼭 아동방송 시간에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동지의 노래하고 쫙 이렇게 나오면 그냥 꼴딱 켜야 돼요. 왜냐면 4절까지 나가는데 엄청 길거든요.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눈물이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전군 주고 살 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 보내. 한별이 누굴까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만주벌판에서 항일혁명할 때 한별동지라고 불렸답니다.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하나하나 태양도 되고 별도 되고 동방박사가 별 보고 따라 그것도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별동지 우러러보. 그 노래가 4절까지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세례예요. 장군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너의 그 목숨을 내놓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나중에 아이들이 이걸 개사합니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사리 노리 뭐 이러면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다 걸렸다. 그러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CCM이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사이사이 나오는데 야, 이 북한판 CCM 노래는 제가 볼 때 가짜가 더 요란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찬양, 찬송 이런 거 들어보면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그런데 북한의 CCM, 막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인간이 신이 되려니까 정말 구린내 나는 거죠. 왜냐면 인간 따위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북한의 CCM이 어느 정도의 윤화자매가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자, 북한의 CCM이 그럼 몇 % 정도가 북한에 나와 있는 노래가 그런 노래들일까요? 거의 99.9%. 그러면 장군님 안 들어가고 수령님 안 들어간 이런 노래들은 어떤 노래들이냐? 냉면 노래하거나 뭐 된장 노래하거나 깍두기 노래할 때. 그때만 없어요. 저 건너집 김첨지 두량주가 아침을 먹을 때 김치 깍두기 맛 참 좋시다. 수령님은 더 그렇다 그런 거 들어가면 좀 어색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만 빼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좋냐? 북한의 CCM은 3인용이 있고 군인판이 있습니다. 군인용이. 그 군인들은 뭐냐면 수령님 쓰시던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이런. 그러니까 완전 그 성악가들을 막 300명을 뽑아다 놓고 합창단이 그런 노래를 해요. 그 다음에 뭐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격동상태 순간에 병사는 산다. 저는 그때 이 노래를 들을 때 자랑스럽게 불렀어요. 농촌
농촌전투 이럴 때 제가 음악과를 다녔기 때문에 농촌전투 나가면 대학생들도 그 넌두렁에 서가지고 막 그 사기도 끊으라고 노래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막 뭐 강성부흥아리랑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강성부흥아리랑을 부르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노래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들었다면 이거 누가 봐도 인권유린인데 몰랐던 거야.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격동상태 순간에 병사는 산다. 그럼 뭐예요? 총알에 지금 나는 총알이 내가 그 이게 껴져 있는데 장군님이 격발만 당기면 나는 쭉 날아가가지고 핵폭탄 정신으로 족진에 들어간 내 몸을 터뜨려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탈북하기 전까지 받았던 교육은 결국은 뭐냐? CCM도 그랬고 모든 북한의 그 주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우리에게 한 교육은 뭐냐? 장군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죠. 그런데 그 가짜가 하나님보다 더 열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몸된 교회 들어오면서 하얀 양말에 막 먼지 하나 다 털고 신발 벗고 내가 제일 가지고 제일 예쁜 옷을 착 입고 숨도 못 쉬고 들어와서 착 앉아서 책 다 펼쳐놓고 그렇게 시작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성경책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옆에다 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가방에는 아니에요. 북한은 그 수령님 관련된 책은 두 손으로 받들어 모셔가지고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 어떤 지도자가 자기 자국민을 죽으라고 장려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북한에는 싹 다 노래가 뭐라네. 2,500만의 아버지는 김정은이래요. 근데 그 김정은이 남의 집 귀한 아들들 13,000명 뽑아가지고 크루스크 지역에다가 인신매매요. 팔아버렸어요. 전쟁판에 내보낸다고 말도 안 해줬어요. 훈련 간다고 그래놓고 족진에다 그냥 밀어 넣었습니다. 걔네들 평균 연령이 18세입니다. 18세. 자기네 김주현은 뭐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태어난 사람 치고 눈, 코, 입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바로 총살입니다. 에이, 이거 설마. 진짜야. 내 눈을 사용해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 그 유포하면 총살시킵니다. 오징어 게임 때문에 미성년자 30명이 공개 총살당했어요. 그리고 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서 한국 노래 들었어요. 총살이에요. 장군님 노래만 들으라는 거죠. 근데 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막 장군님 정치 스타일 막 비판했어요. 난 죽는 거예요. 나만 죽습니까? 온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나 하나만 죽이면 뭔가 해보겠어요. 그런데 가족을 인질로 잡고 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쉽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바보여가지고 이거 못한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거대한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인터넷도 못 써, 외국 문물을 접할 수가 없어, 계속해서 조선중앙텔레비전과 모든 예술 선전 모든 것들이 뒤 세대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성경책이 있어도 이 성경책에 대해서 막 이 뜨거운 그 무언가가 막 이렇게 솟구치면서 이 성경이 내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한 1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분들 평생 소원이 뭐냐? 주여!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항상 숨어서 소수가 하나님, 주님, 제가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주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죠. 성경은 늘 내 앞에 내일 있을 것 같고 내일 모레도 있을 것 같고 내일 모레 내년에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사실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평생 그 완전체의 성경을 잡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24시간 내 주변에 넣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공부하시는 그 시간에 김부자 관련된 그 역사 날조된 후라이 교육 받느라 제 시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니까 국가가 또 출신 계급이 좋다고 저를 또 뽑아다가 김종숙 교원대학이라는 데를 보내더라고요. 자, 김종숙이 누굽니까? 김일성의 첫 김일성은 맞았는데 그 순서가 잘못됐구만요. 네, 종실 부인이죠. 그래서 김정일의 모친.
김정은의 친할머니. 그래서 부려불군의 혁명투사 김정숙 어머님을 따라 배우자 해가지고 그 김정숙도 혁명활동에 교과서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김정숙의 이름을 따가지고 교원대학을 만들어 놓은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경북도 해령시에 있는 딱 하나. 김씨일가의 이름이 붙여진 대학에 간다라는 건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울대 연고 서연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 프리빌리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김정숙 교원대학에 가면 그때가 또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지죠. 그래서 저 정윤아는 탈북하기 전까지 톡이 땅으로 내려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음악과 다니니까 음악과 다니는 애들 또 간부집 자식들이잖아요. 다 음악과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국가가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살았는데 대한민국은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하고 북한은 내 미래를 다 국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 2,500만의 노예인 거예요. 도구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배정을 받아서 들어가 공부를 하는데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제가 자강도에서 평안도에서 살 때는 장군님밖에 몰랐어요. 근데 그 대학교가 어디에 있냐면 두만강 바로 앞에 있는 회령시라는 곳에, 그러니까 북중국경이 딱 있는 그게 이제 대학교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대학을 딱 갔어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저만큼 장군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 저는 그게 그때는 한국 노래인 줄 몰랐는데 얘네들은 뭐 저 푸른 초원위에 이런 노래도 불렀고 뭐 무슨 그 최진사댁의 셋째 딸? 뭐 그런 노래도 불렀고 뭐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막 이런, 멋있더라고요 노래가. 근데 저는 그게 조선족 분들이 만든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노래를 막 불러요. 그러니까 평안도에서는 접할 수 없는 문화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얘네들이 그 대학교 기숙사에서 2080 치약을 쓰던 애가 온 가족이 다 정치범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2080 치약이 도대체 뭘 잘못했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2080 치약을 밀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걸 써보고 북한 치약, 백학 치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2080 치약은 엄청 부드럽게 잘 나온 거예요. 끝까지. 근데 북한의 백학 치약은 짜다 보니까 북한의 공업품이 엄청 열악하거든요. 경제가 바닥이 났으니까. 근데 이게 짜다 보니까 얘가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나갔을 때 돌덩어리로 변한 겁니다. 북한의 치약이 신기술이 도입이 돼가지고 공기와 접촉하면 돌덩어리로 변해요. 이 친구 짜다가 안 나오니까 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초보적인 생필품 하나 제대로 못 만드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밖에 있던 기숙사 친구가 듣고 당비서에게 갖다 뭐라고 신고했느냐. 조동무가 우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이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비판했다. 그렇게 해서 끌려갔어요. 온 가족이 끌려갔습니다. 온 가족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럼 왜 저 정도까지 저렇게 됐냐 하니까 한류를 접해서 그런 물건들을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2080 치약이 대한민국 제품이라는 걸. 그리고 막 그 창강원에 공중 목욕탕이 있어요. 돈 많은 애들이 그 공중 목욕탕에 가거든요. 우리나라를 말하면 사우나 같은데. 이제 거기 딱 갔는데 어떤 애들이 막 케라시스 샴푸? 뭐 엘라스틴 뭐 이런 거 딱 쓰면 막 머리카락 탁 열으면서 나오고. 그러면 북한은요. 그런 향이 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애가 한 번 이렇게 하면 진짜 다 돌아봅니다. 향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향이 많아서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근데 북한에 가면 정말 먼지 냄새밖에 없거든요. 흙 냄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국경에 있는 아이들은 별로 이렇게 장군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저한테 한 명이 싹 접근을 해가지고 어느 날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제 얘기 쭉 들으셨지만 제가 동문회래 쭉 기다렸어 날래 보자 그랬을까요? 그럼요. 제가 소리를 탁 질러줘요. 야, 동무라! 막 이러면서. 동무 장군님의 딸이 돼가지고, 어디 그따위 남자선 게레도당들이, 만들어놓은 쓰레기 같은 영상을 나보고 같이 보자 그러냐면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저 남조선 게레도당들과 미제 침략자들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쪽잠과 제기밥을 드시면서 최전년 초조의 현지의 나라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동무 그래가지고 장군님 딸이 맞아! 딱 이런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저를 이렇게 보는데 그 눈빛이 지금 생각해보면 와 21세기에도 이런 바보 멍청이가 있구나 하는 눈빛이었어요. 진짜로. 놀라지도 않았고 가만히 이렇게 저를 보더니 그 함경도 사투리로 어머나 니 뭐 저리 하냐? 니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굿다 소리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기가 어느 때인데 너 장군님을 그렇게 부르짖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 4만 개 가까운 김부자 동상이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기부자 동상은 싹 다 교회 자리에 세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를 그냥 몰살, 예? 탄압이 아니라 몰살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기독교의 길을 막느라고 김일성 동상이 엄청 크게,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이 가짜가 인간이 신이 되려니까 뭐 보이는 거로 겁을 줘야죠. 그러니까 사이즈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서 길을 딱 압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동상이 4만 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인구보다 많은 게 뭐냐? 구호들이에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놀랐던 게 구호가 없어서 놀랐어요. 모두 다 퇴비 전퇴로, 모래기 전퇴로, 김내기 전퇴로, 싹 다 전퇴요. 북한은 그냥. 무슨 송군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우리식 사회주의를 뭐 지키자 뭐 이런. 근데 대한민국에 왔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게 헐딱 벗은 닭, 뭐 핵폭탄 세일, 뭐 이런 그 광고 문구들만 많았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핵폭탄 세일 보고 진짜 놀랐어요. 핵폭탄을 보낸다는 줄 알고. 그리고 막 무슨 폭탄 세일 막 이러면 그런 거 북한에서는 그렇게 장난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놀랐던 점이 있는데 그렇게 기부자 관련된 전역이 정말 선전 스튜디오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시기가 어느 데도 장군님을 부르죠. 얘는 총선감이에요. 그 제가 신고만 하면.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신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신고하려고 대학을 딱 가고 있는데 길 한복판에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국경으로 왔기 때문에 한류를 접한 친구들 많이 볼 거다. 그런데 한류를 접하면 안 된다. 이거는 피를 나는 부모 형제도 같이 볼 수 없는 이런 불순한 녹화물이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누구네 집 문을 딱 열었는데 틀어져서 나오고 있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어떻게 믿고 왔냐면 비판적인 시각으로는 하나는 볼 수 있다는 얘기네. 난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젊은 아이들이 그런 걸 많이 보고 막 처벌을 받으니까 저게 도대체 뭐길래 쟤네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볼까?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찰나에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줬는데 그 생각이 난 거죠. 피를 나는 부모 형제도 같이 못 본다. 근데 난 동문대 이 친구가 같이 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진 거예요 갑자기. 이 친구가 나를 동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혁명 동지로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가서 그 친구 불러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동무이고 나하고 같이 보자. 그래서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보이브 스파인지 아닌지 봐야 되잖아요. 하는 말이 야 내가 어떻게 말로 하니? 니 하나만 봐라. 니 하나만 보면 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 기껏 내가 하나만 봐주겠어. 대신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동무이가 썩어 빠진 정신 상태 바꿔주겠어.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공부 끝나고 가네 집으로 가서 자동차 배터리를 연결해서 플레이어를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드라마를 딱 봤어요. 그 드라마를 딱 봤는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뭘 봤을까요 여러분? 대장금. 대장금도 인기 많았어요. 대장금은 김정일의 최애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그 이영애의 광팬이었어요. 그래서 이영애를 북한에 데리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네, 성독하려고. 저는 그 대장금을 본 건 아니고요. 딱 틀어서 누가 나왔냐면 우리 성수원 오빠가 나왔어요. 성수원 오빠 얼굴이 딱 나오는데 비판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 비판적인 시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 오빠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해요. 은서야 어서 가자. 그때 당시 북한에 남존여비 사상이 너무 뼛속 깊게 박혀 있어서 남자들을 세대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편들을. 그리고 남자들을 그렇게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여성분들처럼 그렇게 못합니다. 아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엄마가 4살 때까지 우리 엄마 이름이 양주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야! 물 떠라! 야! 쨈돌이 가져라! 야! 밥상 차리라! 새벽 2, 3시에도 아버지가 야! 술상 가보라. 북한은 식당이 없으니까 집안에서 그렇게 아버지들이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그래요. 저는 담배 연기를 그냥 엄청 마셨습니다. 폐암이 안 걸러온 게 기적이에요. 맨날 뽀해가지고 엄마가 찾으면 이렇게 불면서 찾아야 돼요. 집안에 담배 연기를 뽀얗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직도 미개하죠. 그러니까 저는 4살 때 우리 엄마 이름이 얀주라고 저도 그 타가서 갔다 나 엄마한테 가방을 딱 돌리면서 야! 너 까! 목마르다! 물 갈라! 딱 그랬어요. 왜냐면 군인의 딸이다 보니까 말투가 군인 같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완전 조선 여성이거든요. 야, 거의 하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 써. 엄마도 이름 있어 하면서 엄마 이름을 알려줘서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뭘 결정하래요. 그럼 북한에 있는 아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집에 세대주가 없습니다. 세대주가 오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 몸을 패며 꼬면서. 그럼 다시 가요. 그러다 세대주 있을 때 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은 제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여성분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세대주더라고요. 그 하늘 같은 남편한테 어떻게 감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 합니까? 만약에 우리 여기 두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남편이 오늘 와가지고 야, 물 떠오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시래요? 니 떠먹어라 그렇게 한 거죠. 니 떠먹어라는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거예요. 뭐라냐면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딱 남편을 눈을 이렇게 째려보면 자기 오늘 뭐 회사에서 잘못 먹었어? 오늘까지만 살고 싶어? 야, 선먹하지 말먹하지 안 쓸 거면 내놔! 네가 떠먹어. 그렇게 예쁘게 네가 떠먹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렇게. 근데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요, 승원이 오빠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드라마 제 발리에서 생긴 일도 보고 막 봤거든요. 겨울연가도 보고. 야, 뭐 대한민국 여자분들은 심심하면 남자친구 기시험 때리대요. 근데 막 가만히 있어요. 반격을 안 해. 북한에서 남자 얼굴에 기시험 때렸다. 이거 이거 말하자면 사상생활총학. 이거 나 사상투쟁이 해야 돼요. 너는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 이러한 사회주의 문화를 망치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앞에 그냥 세워놓고 온 공장기업소가 달라붙어서 이 여자분을 비판합니다. 기감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한민국은 뭐 여자분들은 뭐 그것뿐입니까? 뭐 야 밖에서 화장실 앞에서 가방 들고 있으라니까 가방도 가만히 들고 다니면서. 정말 축복받으셨죠, 대한민국에 있는 여성분들은. 근데 그런 것만 보다가 은서야 어서 가자 그러면서 막 업어주고 또 원빈 오빠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사랑은 돈으로 사는 거라고 막 알려주고.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나도 같은 여잔데 남조선 여자 다르고 왜 내가 다르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끝나자마자 가보고 야 다 안고 가줘라 이렇게 됐어요. 그 야가 그런 거예요. 동박가 하나만 본다 괜찮아서 그래서 야, 그 누가 여자 주인공의 진짜 부모인 줄 알고 끝나되지 않고서 가져라! 그러니까 가져와서 밤새 봤어요. 밤새. 그리고 가을 동화를 다 끝냈습니다. 싹 다 끝내고 대학을 잠 한 잠도 못 자고 충혈된 눈으로 가서 딱 앉았는데 교수님이 앞에서 우리 위대한 시령님께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와요.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지금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냐면 위대한 시령 뭐 이거는 그냥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후루룩 나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저 남조선 남자들이 저렇게 잘생겼어?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유나야 많다.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잘생긴 오빠들 또 별 생각에 제가 그 가서 앉아있는데 교수님 말이 들어오질 않고 온통 머릿속에 무슨 생각 빨리 가서 또 다른 거 봐야 되는데. 그게 한류의 힘입니다. 그리고 제가 배웠던 대한민국은 미군정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무정부 상태고 식민지를 살고 있고 명동에 가서 아이들이 콩팥을 팔고 눈을 팔고 그 대한민국의 헌혈 있잖아요. 그 간판을 어떻게 찍어왔더라고. 간첩들이 찍어서 올려보냈나봐요. 그럼 그걸 우리 학교에 교육으로 씁니다. 뭐라? 남조선은 피파라에 산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가슴 아팠게요. 남조선에 있는 우리 교류들을 위해서 빨리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해서 저 교류들을 우리와 같이 해방시켜줘. 일단 이야 정말 그래서 피파라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드라마를 딱 보는 순간 이게 휙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드라마를 1년을 봐버린다. 1년 가까이. 뭘 봤냐?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남부인가, 모래시계, 장군의 아들, 뭐 호텔이요, 뭐 미안하다, 사랑한다, 겨울연가, 천국의 계단, 안 본 게 없어요. 그때 나온 거 다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쫙 다 보다 보니까 야, 대한민국이 엄청 잘 사는구나. 그럼 누가 거짓말할까 보니까 우리 장군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장군님. 북한에서 뭐라 그랬냐? 막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언제나 좀덥게 불러보는 우리의 김정일 동지. 그런 노래 불렀고요. 근데 제가 탈북하고 그 노래를 개사해서 북한에 들여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 품을 떠나야 잘 살아, 그 품을 떠나야 잘 살아.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거기에 세뇌돼가지고 그러고 살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난 가야 되겠다. 결정적으로 가야겠다. 딱 마음을 먹게 한 사람이 장동건입니다. 아니 장동건 오빠인데 반해서 왔다는 게 아니라 그 오빠가 드라마에서 뭔가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이브의 모든 것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채림이하고 나왔는데 그 여주인공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집에 가서 수첩 같은 걸 들고 공항을 가더니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날아가더라고요.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아니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어떻게 평백성이 비행기를 탑니까? 근데 가는 이유가 더 기가 막힌 거죠.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마음이 아파서 힐링하러 간대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가야겠다 딱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1200불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치고 국경비대 중대장을 수소문해서 찾아 내려갔어요. 중대장에게 저는 단호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중대장지, 전 두만강을 좀 넘어야 되겠는데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 중대장 보고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최종 목적지가 중국이 아니라 남조선이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고심을 하더라고요. 왜? 그걸 남조선으로 누군가를 보내면 이거는 정치적인 범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루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했어요, 중대장이. 근데 하는 말이, 야,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못해도 50달러는 받아야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1200불 훔쳤잖아요. 그 50달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야, 너 50달러 있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있지 않고요. 근데 전 몰랐어요. 1200불이면 그때 당시 해령시의 고급 아파트를 3채 이상을 산답니다. 그리고 100불이면 4인 가족 기준이 1년을 먹고 사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이 에미나이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당장 합시다 해가지고 3월 2일날로 디데이가 딱 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와가지고 준비를 차곡차곡 합니다. 북한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하교회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하나님 믿으면 총살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는요 영원히 메마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온전하게 이 영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내 자아가 불안하죠. 우리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우리 불안해요. 막 내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막 그냥 미래가 걱정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북한 안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살았던 사람이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시체 심심하지 않게 봤었어요. 그때 미국 무사태 때는. 왜냐면 사람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안에서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어디에 의지하냐? 미신을 그렇게 의지합니다. 무당들한테 많이 가요. 탈북하기 전에는 무조건 무당에게 먼저 갑니다. 가서 물어봐요. 어느 날짜가 좋습니까? 근데 탈북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 길을 좀 떠나야 되는데 어느 날짜가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얘기를 해줘요. 어느 날짜가 좋네? 이러면서. 근데 그분들도 알아요. 우리 탈북할 거라는 거. 그렇지만 서로의 암암리적인 그래서 이제 3월 2일 날로 딱 국경비대 중대장이 아마 그 사람도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는지 그날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저는 도대체 먼 길을 떠나려면 뭘 준비해야 되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삶은 계란을 세 알을 까먹어라. 그러면 계란처럼 달달달달 굴러간대요. 그리고 길 떠나기 전에 국수를 먹지 마라. 길이 길어진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국수를 안 먹었어요. 그때 북한 사람도 국수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삶은 계란을 꾸역꾸역 까먹었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삶은 계란 중에 노른자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란을 까먹고 꼭대기를 부뚜막에다 올려놨어요. 왜? 이걸 이제 닭사료하고 다시 탕쳐서 닭을 다시 주거든요. 북한의 닭들도 칼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대기를 다시 재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올려놨는데 우리 엄마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는 삶은 달걀 중에 노른자를 안 먹는 걸 뻔히 알아요. 얘가 왜 계란을 까먹었을까? 북한 사람들 먼 길 떠날 때 계란 까먹는 거 상식적으로 돼 있거든요. 하도 미신이 판을 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3월 1일 날 집에서 이제 기차역으로 내려가려고 이렇게 싹 몰래 정말 도둑고양이처럼 막 살금살금 나오는데 엄마한테 뒷돈이 딱 잡혔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알았어요. 얘가 먼 길 떠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딱 잡았는데 유나는 어디 가니?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제가 똑 얼어붙어가지고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붙잡아 들어갈 줄 알았는데 기다리라 하더니 집에 들어가서 동복을 위아래로 따라 입고 나오셨어요. 3월달이니까 북한은 춥거든요. 그때 나왔는데 엄마가 대문 밖을 나서서 이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유나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니? 이렇게.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 중국 갈라기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대답을 또 못했어요. 그랬더니 너 설마 남조선 가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대답을 또 못했죠. 그리고 이제 몸이 또 얼어붙어가지고 아무 움직임이 없는데 어머니가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나 앞장서라. 그래요. 그죠? 앞장섰어요. 그 엄마가 옆에 와서 섰었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둘이 비포장도로를 어두운 길을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에 비전이 없어. 그래요. 21세기에 정신제 대통령이 말이나 되냐 이러면서 나 이제라도 너 집에 끌고 들어갈 수 있어 유나야. 근데 엄마가 평생 너의 원망을 들으면서 살 자신이 없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야 다 살았는데 뭐라니 너의 앞길이 그만일 같은데 가라 유나야. 대신에 약속하라. 잡혀나오지 않겠다고. 너 잡혀나오면 우리 집안 3대가 멸족이야.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난 우리 유나 믿어. 우리 유나 4살 때부터 빨가벗 껴놓고 바위돌 위에 올려놔도 살아남은 아이 같았어. 그러시면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래요. 유나야, 엄마가 너의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줬다고 그래서 너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자격은 엄마에게 없단다. 그냥 가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 대학 졸업해서 교사가 되면 뭐라니. 배급도 못 받고. 그때는 배급도 없고 월급도 없을 때입니다. 그 코 묻은 아이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너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 저 말 하면서 기차역에 다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기차에 제가 딱 올라가려고 기차 그 개찰구를 딱 나오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왜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양쪽을 싹 살피시더니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 지켜주시겠지. 그랬어요. 그 말도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차에 올라가서 딱 앉았는데 마지막으로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살아서 보는 엄마의 마지막 얼굴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게를 막 닦고 이렇게 딱 내다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 너무 독하다. 내가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사라졌네 했는데 웬걸요. 기차가 이렇게 덜컹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 역을 빠져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앉은 자리에서 어머니가 직선을 딱 보이는 거죠. 보니까 구석에 막 뛰어가셨겠죠. 구석에 가가지고 움츠려 앉아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딱 들어오니까 제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거 탈북 성공한다라는 보장도 없는데 이 길을 떠날까 벌떡 일어났어요. 왜? 북한의 기차는 속도 붙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뛰어내리려고 제가 그 기차 문까지 이렇게 갔어요. 딱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제 기절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다.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모든 걸 지금 감수하고 나를 떠나보내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약속 장소에 가서 다음날 새벽 4시에 중대장의 손을 잡고 얼어붙은 두만강을 뛰었는데요. 5분 정도밖에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러니까 쫙 뛰어넘고 그 막 터바 오르는데 막 낙엽이 쌓여가지고 미끄러 떨어지는 막 그런 데를 막 겨우 막 터바 올라가지고 길에 딱 찾아 올라가니까 제 무릎이고 손바닥이고 피가 절절절절 나요. 그리고 막 그 낙엽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탈북할 때 실탄 사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그때 막 진짜 와 이러다가 뒤통수를 눈먼 총알이 와서 뚫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사람들 멧돼지라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사격하다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조용히 올라가서 숨어 있다가 산길을 조용히 이렇게 걸어가는데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죠. 중대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를 한번 돌아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학교 다니던 그 대학교 다니던 그 혜령씨가 전체가 이렇게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감정이 굉장히 묘했어요. 근데 이 중대장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유나야 내가 어딜 가든지 조국은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눈물이 팍 터졌는데 감사해서 눈물이 터지거나 조국을 두고 가서 내가 눈물이 터진 게 아니라 조국? 나에게 조국은 어떤 존재지? 그거에 굉장히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조국이 나에게 뭘 해줬지? 조국이 뭔데? 나는 조국에 태어나서 굶어 죽는 내 동료들을 봐야 했고 초등학교 때 벌써 눈사람처럼 빵빵 불어가지고 그 독이 있는 그 뭡니까 그 쑥을 이걸 물에다가 불 걷다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눈사람처럼 불타가 죽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첫 번째로 제 생애
동물을 잃었습니다. 걔가 죽기 전에 보니까 눈 사람처럼 빵빵 불어서 눈도 뚝 붙었더라고요. 막 이따만 이렇게 불었는데 그 부기가 쫙 빠지니까 3일 안에 죽어요. 사람 죽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게 사람 죽는 게 너무 쉬워요. 그냥 오늘 살아있던 사람도 내일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봤는데 그게 조국입니까? 북한에서 항상 얘기했어요. 뭐 빗바람 창가에 몰아쳐오고 찬소리 내린다 해도 귀여운 아이들아 두려워봐라. 아버지가 계신단다. 포근한 너의 요람 지켜주신다. 온 나라 아이들을 보살피신다.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조국이 나에게 뭡니까 도대체? 나에게 뭘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해령시를 딱 이렇게 보면서 내가 날 낳아준 고향은 있지 않을게. 그런데 나에게 조국은 없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중대장 보고도 그랬습니다. 준혜원지, 저에게 조국은 없습니다. 전 이제부터 조국 없는 사람이고 제가 전 땅을 밟을 때는 진짜 전 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선족 브로커 집에 가고 거기서 영정으로 가니까 저희가 5명이 되더라고요. 전 저 혼자 탈북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영정에서 베이징으로 가는데 11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미 저보다 몇 년 전에 막 탈북해가지고 인신매매 당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팔려가서 원하지도 않는 아이들을 낳아야 됐고 도망치다가 잡혀서 엄청 맞아가지고 엉덩이 여기가 멍이 들다 못해서 피멍이 졌는데 피멍이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덜덩어리가 돼요. 이 안에서. 이게 덜덩어리로 멍이 들으니까 이분이 앉질 못해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제가 그 시퍼렇게 먹는 걸 보고 도대체 우리 인민이 우리 북한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데 그때 제가 그분들 보고 조선족이 저한테 제 앞에서 김정일을 욕할 때도 제가 김정일 욕을 안 했어요. 왜냐면 아직도 세대가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11명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그 모양을 보니까 막 뭐 2만 원에 팔려갔다 18,000원에 팔려갔다 그 너무나도 험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떠올라서 화가 나냐면 김일성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교시가 있어요. 이렇게 딱 가면 연구실마다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입니다. 제가 그 말씀했다는 그 말이 딱 떠오르면서 야 너네가 우리를 얼마나 버러지로 봤으면 군교도 잭소리 못하는 인민 좋은 인민이죠. 독재를 해도 시위 한 번 못하는 인민 좋은 인민이죠. 먹고 살겠다고 뛰는 인민을 잡아다가 공개청사를 하고 처음부터 백을 짱켜줬으면 뛸 일도 없잖아요. 지금은 탈북을 못하게 하려고 그 거대한 감옥을 만들어버리고 제가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막 정말 막 입술을 깨물면서 울었어요 제가. 근데 그분들이 그분들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4개국을 요건이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건 없이 여러분 간다고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적이 없는 산과 들을 넘다 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냥 막 인적이 닿지 않은 산길을 넘다 보니까 막 미끄러 떨어지기도 하고 또 막 나무에 이런데 막 이렇게 쓸려서 막 피가 나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 그 동남아 4월달 날씨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날씨가 못 돼요. 그런데 막 8시간씩 걸어야 됩니다. 그 배에 있는 데까지 시간 맞춰 가려면 정말 그 탈북하던 얘기를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저한테 한 3일은 주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나도 당연한 여러분들이시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려고 여러분 그러니 제가 대한민국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탈북하던 과정을 까먹고 싶거든요. 까먹혀줘. 파노라마 영화처럼 쫙 있습니다. 말하기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오히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선명해져요. 그렇게 이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 11명이 태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원래 태국에 도착하면 경찰에 가서 잡히라고 그래요. 난민수용소에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2번을 잡혔는데 2번 다 경찰이 버리는 거예요. 그때 브로커가 우리 보고 방콕에 이왕이면 가서 잡혀라. 그 소리를 기억이 나길래 우리가 버스를 타고 방콕으로 출발을 하다가 3시간 가서 치앙마이에서 다 잡혔어요. 다 잡혔을 때 한인 식당의 사장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막 옷도 갈아입혀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캐리어도 사주시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버스표를 끊어서 방콕으로 보내죠.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라는 것을.
그리고 방콕에 딱 도착을 하니까 새벽이 됐어요. 새벽 우리 5시 40분인가 도착을 했는데 이고지고 막 그 안개자욱한 그 거리를 막 걸어다니는데 저쪽 길 옆에 있는 데서 어떤 남자분이 막 소리를 질러요. 건너오라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그래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라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다 도착했다고.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들어서 딱 올려다 보니까 이따만한 십자가가 건물에 뚝 박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도착을 하니까 이분이 뭘 하냐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교사 신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교사라는 말에 저는 내 인생은 끝났구나. 북한에서 기독교 악마 교육을 받다 보니까 선교사면 선교사 놈들에게 잡히면 피도 뽑히고 장기도 뽑히고 장기 밀매 당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하필이면 도착을 하니까 자기가 선교사래요. 근데 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막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막 뒤를 술술 뺐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보면서 야 이롭다 거짓말이다 올라오라 니 안 죽인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방콕 한인의 교회라고 이렇게 건물에서도 기퉁이를 빌려서 쓰는 교회였는데 성도이 몇 분 없는 교회였어요. 이 새벽기도 끝마치고 몇 분이 우리가 온다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우리 올라가니까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거부감이 장난 아니었죠. 이게 뭐지 도대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식당 사장님이 이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놔서 선교사님 거기 나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탈북을 혼자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탈북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딱 들어와 있는데 이 교회가 너무나도 조그마고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숙소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재벌들인가?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주일 후에 이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이구지구 해가지고 거기 교회를 날라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막 엄청 이뻐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옷을 다 갈아입혀 주시고 막 뭐 과자 갖다 주시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냐니까 선교사님들이래요. 제가 알았던 그 악마 선교사님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막 섬겨주시니까 도대체 뭐지 이 사람들은? 근데 항상 말하는 게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길래 우리를 이렇게 예뻐해 주실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계속 그분들의 그런 목사님들도 들어오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멋세고 애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크게 들어서 쓰실 거라고. 그럼 저는 그분들이 용돈을 주실 때마다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날까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출 사역을 위해서 정말 마음과 온 그 정성을 다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기도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그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얼굴도 못 봤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렇대요. 이름까지도 다 적어놓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열리면서 그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시키시는 성경교육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저는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것에 재미를 들리고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우리 선교사님 너무 지혜롭게도 성경 테스트를 봐서 통과하는 사람 순서대로 한국을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 한 방에 통과했죠.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목사님들도 그렇게 후라이 잘 치는 줄. 먼저 통과한 사람들대로 보냈을까요? 안 보냈어요. 우리 11명 중에요. 엄마 찾아서 오는 5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한국에 와 있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렇게 의탁해서 오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 그 다음에 70대 할머니가 계셨는데 북한은 한 번 평생을 호미자루 들고 바퀴를 매다 보니까 허리가 U자로 딱 꼬부라졌어요. 할머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딸을 찾아오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먼저 간다고 이제 조금 이게 마당에 나와서 우시면서 할머니가 미안하오야. 어찌하겠어. 이 늙은 게 먼저 가서 어찌하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할머니 가셔서 기분이 좋다고 무사히 가시라고. 그리고 애기는 신났어요. 엄마 보러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그랬어요. 누구야? 가서 엄마하고 행복해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이모들 먼저 우리 가게 돼서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이 철이 들어버렸더라고요. 탈북하면서. 그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키가 173이랍니다. 북한에 있었으면 160도 못 됐겠죠. 대한민국 그렇게 멋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왜 경찰이 됐냐 하니까 자기는 대한민국에 와서 이 멋진 나라의 안보도 지키고 이 법치국가에서 자기가 뭔가 국가 일을 해보고 싶어서 자기 꿈이 경찰이 되는 거였대요. 여자애가 그렇게 경찰행정학과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바래주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슬프고 안 괘씸하고 감사했어요. 왜? 저에게 누군가가 물어봐요. 윤하자면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감사한 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그 한인방콕교회에서 머물던 때가 제일 감사합니다. 세상에 때도 하나도 안 들고 대한민국이라는 세상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열함 안에서 늘 성경밖에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는 선교사님들을 공부시키고 막 육주 가정, 원 가정 엄청 성경 교육을 많이 시켜서 제가 4개월 동안 성경을 이독을 했어요. 이독을 뭔지 모르고 그냥 읽은 거예요. 그렇지만 저에게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그때입니다. 저는 그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돈 벌 걱정도 없고 먹고 살 걱정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행복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정말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호를 받다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사촌 언니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노동교화용 원효령에 끌려갔고 아버지가 보이부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엄청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계속 눈물바다였죠.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초신자답게 하나님과 밀당을 했어요. 하나님, 저보고 뭐세라는데 하나님 일 시키려고 저를 선택하셨다는데 제 기도 좀 먼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하나님 일 열심히 할 텐데 제 육체적인 부모 좀 데려다 주십시오. 나 이 부모에게 너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부모고 저를 너무 잘 키워주셨는데 저 때문에 이렇게 보이부 감옥에 끌려가서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하루에 12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는데 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 딱 들어왔는데 조사를 다 끝나고 내려와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3층에서 이렇게 문이 딱 열리더니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유나! 딱 이렇게 부르는데 반갑기도 하면서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돌아서 이렇게 딱 올려다봤는데 그 특수부대 참모장이셨던 우리 아버지가 국정원 건물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언제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저하고 딱 이틀 차이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때가 딱 언제냐? 제가 하나님께 엄청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벌써 도망가 건널 때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딱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통 크게 들어주셔가지고 저처럼 삼국으로 돌리신 게 아니라 배를 태워서 그냥 대한민국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들어와 있었고 아버지 딱 만났는데 저는 아버지 보는 순간 무릎을 딱 꿇었어요. 온몸에 힘이 딱 풀린 거예요. 딱 꿇고 알았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 잡으러 온 줄. 저희 아버지 탈북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장모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왜 탈북하겠습니까? 싹싹 밀었어요. 아버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저 아버지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울먹울먹 하는 목소리를 전 태어나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맨날 몇천 명의 군인들 앞에다 놓고 참모장동지 대대는 참모장동지께 격려하여요 막 이렇게 정렬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시옷하시오 이런 모습만 봤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보면서 야 임마 아버지가 걱정만 했어 이렇게 뒤에 목소리를 흐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 너 살아있는 거 보니까 됐다.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 너 붙잡아 가지 않아. 아버지 이제 여기서 살 거야. 그래요. 아니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누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설득해줬나 봤더니 그 국정원의 부장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이병이 월급 얼마 받는 줄 아냐 이러면서 막 시작이 됐대요. 근데 저를 보시고는 완전히 마음이 돌아셔서 그래서 창문 닫기 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유나 건강하라. 몇 개월 후에 보자. 문 딱 닫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엄청 우셨대요. 너무 이제 딸이 살아있는 게 너무 감격해서. 그리고서는 한미일의 조사를 그냥 너무 기쁘게 받으셨답니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를 딱 만났는데 아버지가 저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다 죽게 됐다. 하루에 12시간씩 통나무를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아름드리 통나무를 하루에 4대씩 베어야 되는데 엄마가 지금 몸무게가 37kg대로 이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엄마 저 상태로 두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은 제 소원이
꿈의 또 소원이 대학 가고 싶었거든요. 대학 공부를 다 적었어요. 그 말에. 그렇게 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아요. 잠을 안 자고 일을 한 것 같아요. 일을 하고 돈 꾸러 다니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뭐 돈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삼국으로 못 돌려요. 37km면 그 삼국으로 못 돕니다. 그걸 강 넘고 막 산을 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면 통 크게 들어주신다고. 우리 어머니는 비행기를 태우시더라고요. 세상에 아버지는 배를 태우시고 어머니는 비행기를 태우셨는데 어느 날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왔대요. 10분의 면회 시간을 주겠대요. 한 걸음에 달려갔죠. 한 걸음에. 저를 그 기차에서 보내시고 뒤에 쭈그려 앉아서 우시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2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요. 막 가서 복도에서 지금 엄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서 계시더니 가만히 저를 이렇게 봐요. 그러더니 쑥 돌아서서 걸어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걸어오면서 목소리가 우리 엄마예요. 유나야 엄마야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는요 우리 엄마 아니었어요. 몸이 아주 뼈만 남아있고 나무를 끌어야 되는데 그 작은 몸으로 끌려니까 나무 통나무가 안 끌리니까 밧줄을 엄마 맨날 칭칭 감고 끌었대요. 몸으로. 그러다 보니까 몸이 그냥 싹 다 막 찢기고 얼굴에 겉버섯이 올라와서 얼굴이 새까매요. 그런 얼굴로 뚝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 바지 걸어놓으면 붙잡고 통곡하다 나왔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우면서 한다는 말씀이 유나야 우리 유나는 어쩜 이렇게 대단하니 지금 국정원에 여기 그 방에 사람들이 많은데 나 하나만 비행기 타고 왔어. 다른 사람들 다 삼국으로 오고 몽골로 오고 그랬다는데 우리 유나는 삼국으로 오면서 얼마나 고생 많았냐고. 사람들 말하는 거 듣기만 해도 우리 유나가 어떻게 이걸 헤쳐왔을까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는 정말 잘난 딸이 뭐 여라들 부럽지 않다던 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 딸 보고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또 이제 저 탈북할 때처럼 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10분에 딱 끝났어요. 그래 울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울지 말라 유나야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남았는데 왜 우니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와서 어머니 몇 개월 후에 나왔는데 그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나오셨어요. 한 42kg대로 나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족이 만났는데 저한테 오빠 하나가 있었거든요. 오빠를 국방부 6년 차에 또 돈을 써가지고 국경으로 데리고 왔어요. 브로커가. 그런데 기관단총을 걸어놓고 우리를 싸죽이겠답니다. 장군님을 배신했다고.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보고 물어봐요. 유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제가 어느 순간에 세대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냥 방치해두자. 그러면 나처럼 한국 들어가고 언젠간 오지 않겠냐. 한 1년이면 답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웬걸요? 6개월도 채 안 돼서 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한번 타면 우리 거기 있다 해가지고 또 오빠한테 후라이를 쳤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왔는데,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그 대련으로 왔어요. 또 거기 우리가 없으니까 한 번만 더 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탄 게 대한민국으로 오는 비행기였어요. 우리 오빠는 북한을 떠나서 2박 3일 만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점 갈수록 더 빨라지죠. 근데 34,000명 중에 우리 오빠처럼 2박 3일 만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DMZ를 뚫어도 한 3일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오빠는 이렇게 완전 무슨 요즘은 5G 속도로 들어왔잖아요. 제가 오빠까지 다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로 살았어요. 제 믿음이 그렇게 부끄럽죠.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제 사명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려고 제 몸을 2번이나 아프게 하셔서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불려줘서 왔을 때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죽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수술 2번을 통해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거듭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게 그거였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 많이 만들어라.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잠자는 척하는 믿음, 잠들어 있는 믿음 내가 가서 깨워야 된다. 너는 북한에서 모든 걸 경험하지 않았냐. 그래서 네가 가서 깨워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그때서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짐노저스 수행비서 뭐 이러면서 말씀하시지만 저는 짐노저스 만날 때도 기도를 하고 가서 만났기 때문에 수행하다가도 전 회장님 버려놓고 간증을 6번 다녀왔어요. 처음에는 우리 회장님 저한테 화를 내셨지만 6번째는
어디 가냐 물어보면 없다가 걔 어디 간지 안다. 하나님 만나러 갔다고. 이럴 정도로 제가 그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예쁘다고 회장님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이렇게 남모르게 그 태국에 나오셔서 그 현장에서 구출하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들이 정말 많거든요.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위로 받으시고요. 더 멋지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멋진 일들 많이 행하시길, 또 선한 영향력을 많이 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행하시길 간절히 저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짧게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짧게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제가 탈북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간증이 되게 이렇게 탈북에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늘 함께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이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 같은 탈북민들이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때 꼭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14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껏 외치고 성경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복음 통일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